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분단 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쪽 해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울릉도에는 공습 경보가 발령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은 어제 하루 동서해로 미사일 20발을 넘게 쏘고 동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8시 51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 3발 가운데 한 발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남쪽으로 넘어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낙하 지점은 동해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26km, 속초 동쪽으로 57km입니다. 울릉도로부터는 서북방 167km 지점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쏜 건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미사일 발사 직후 진행 방향이 울릉도 쪽인 것으로 탐지되면서 어제 오전 8시 55분 울릉도에는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피 명령도 내려져 주민들이 혼란 속에 지하 대피소 등으로 급히 피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로 공습 경보가 울린 것은 지난 2016년 북한이 광명성 로켓을 발사해 백령도와 대청도에 공습 경보가 내려진 뒤 6년 9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또 6시 51분과 9시 12분 서해상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14발을 발사했고 오후 1시 27분에는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에 포탄 100여 발을 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오후 4시 30분에도 서해와 동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6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20여 발 이상을 한꺼번에 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번 도발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김정은으로서는 좌시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되는데 지금 아주 영리한 도발을 했어요. NLL 살짝 넘으면서도 우리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고 군은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끝나는 4일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접경 지역에서의 도발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4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준은 강력한 긴축 의지를 다시 확인하면서도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연준은 이틀간 진행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강력 긴축 기조를 이어간 겁니다.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식품 가격과 서비스 비용 등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주춤했던 기름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Restoring price stability will likely require maintaining a restrictive stance of policy for some time. 연준은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언제 완화할지 따지는 건 훨씬 덜 중요하다면서도 다음 달에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12월 회의 때 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 이하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At some point it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So that time is coming, and it may com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or the one after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It is likely we'll have a discussion about this at the next meeting. 오늘 금리 인상으로 3에서 3.25%였던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로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미국 금리는 현재 3%인 우리보다 1%포인트까지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원화 약세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는 등 각종 불안 요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 20여 분 뒤에야 서울경찰청장이 첫 번째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보다도 35분이나 늦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2시간 뒤였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건 사고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용산서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를 위해 처음으로 전화를 한 건 무려 1시간이 훌쩍 지난 11시 34분이었습니다. 이때 전화를 받지 못한 서울청장은 2분 뒤인 11시 36분에야 용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론 보도까지 막 시작되고 있던 시점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심지어 0시 14분에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112의 압사 위기 관련 첫 신고가 접수된 그날 오후 6시 34분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5시간이 지나서야 경찰 지휘부에 보고됐다는 겁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밤 11시 20분 소방을 통해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땠을까? 소방상황실은 사고 발생 38분 뒤인 밤 10시 53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보고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상황실로부터 보고받은 시간은 밤 11시 1분. 검토를 거쳐 첫 지시를 내린 게 21분이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사고 내용과 사상자 발생 가능성 등을 보고받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밤 11시 21분 첫 지시를 내립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라인으로부터 사고를 보고받은 건 자정이 넘은 0시 5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11시 1분 보고를 받기 전까지 핵심 기관장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주무부처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경찰 수장들은 대통령이 지시한 11시 21분 이후에도 사고가 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방에 비해 경찰의 보고 체계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 가동된 겁니다. 각종 의문에 대해 경찰은 현재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일체의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참사 당시 대처뿐 아니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도 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나선 해경 1, 2, 3정 정장에게 대법원은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인명구조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한 첫 사례였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도 업무상 과실치사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수사 대상인 과실은 당일 조치와 사전 조치 두 갈래로 나뉩니다. 참사 당일 신고를 받고도 대형 인명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뿐 아니라 3년 만에 마스크를 벗은 헬로윈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데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도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살 김모 군이 숨졌을 당시 원청업체 대표는 반년 전 인건비 예산을 깎은 것만으로 과실치사가 인정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직무유기 처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과실만 입증하면 되는 과실치사와 달리 지시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수준의 정황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수뇌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보고가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 인력 배치는 누가 결정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등에서 국가가 재난을 막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